네, 그러면 이제 또 반대로 지금 GTX가 이제 뭐 내년 상반기 지금 개통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중심축을 또 뒤흔들 수 있는 또 그런 개념이라고도 생각이 또 들거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서울 중심축으로 아주 단시간 만에 이제 대규모 수송을 할 수 있는 그 교통망이 생기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광역 교통망이 생기는 거는 대도시권이 커지는 거기 때문에 그 상보적으로 서로에게 수혜이거든요. 네. 그래서 연결되는 도시한테도 좋은 점이고 그리고 메가시티 개념으로 보자면은 도시 생활권이 확장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중심부에 있는 시장에도 더 좋은 거죠. 잠재 수요가 더 늘어나게 중심부가 더 되는 좋은 건가요? 서로 좋아요. 왜냐면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 뭐 기빨린다, 뭐 네. 무조건 안 좋다 이런 게 세상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연결되는 지역이 저희가 신분당선 때도 봤고 이제 신안산선 때도 보고 있지만 이런 광역 교통망이 건설되고 나면은 결국 연결된 도시들은 다 좋아졌거든요. 왜냐면은 이것도 공식에서 제가 얘기했었는데 입지가 교통교육 편의시설 자연환경인데 교통이 통근통학지로의 교통이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짧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효용 가치가 생기기 때문에 네. 가치 상승이 상승하고 그럼 자연스럽게 입지 상품으로 임차료가 구성되니까 임차료가 올라가고 임차료 올라가면은 매매가도 올라가는 매우 기본적인 구조여가지고 연결되면은 연결된 지역의 임차료가 상승을 할 거고요. 네.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즈가 커지니까 전체 도시의 부가가치가 커져가지고 뭐 눈에 당장 띄진 않겠지만 지나고 보면은 그 영향을 받은 인프라도 좀 좋아지고. 네, 그러니까 중심지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토지에 대한 요구 조건이 더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건 상보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뭐 문제는 이런 수도권이 아니죠.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은 수도권이 이런 거라도 막 연결해줘가지고 네. 어쨌든 뭐 30분, 40분 통근권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비수도권은 이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이 수도권으로의 과도한 쏠림이 그냥 한국 전체로 보면은 여기로 생기고 있어가지고 이게 수도권 시장을 더 비대하게 만들고 비수도권 시장을 더 위축시키게 만들고 위축된 비수도권 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뭐 흔들리게 된다거나 그럼 결국 수도권도 쿠션 쳐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이제 눈에 보이는 좋은 성과들이 보일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현재의 우리나라의 좀 안 좋은 모습들, 낮은 출산율, 지방 소멸 이런 메타들이 더 강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도 아 이제 어떡하지 이제 지방집 팔아가지고 서울에라도 뭐 하나 사놔야 되겠다. 나는 절대 광주에 집은 안 산다. 무조건 난 서울에 사겠다. 뭐 이런 네네. 얘기를 막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제 최부심 채널의 지향점을 사실은 방지를 위한 노력들이 반작용들이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과밀화가 됐다면은 시장에 자연스러운 반작용 시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 채널을 그런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거를 좀 부각시켜주는 형태로 제 채널을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인기는 없겠죠. 뭐냐면은 막 이제 수도권의 과밀이랑 막 올라가는 데를 좀 다뤄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인기는 없을 수 있는데 그 말씀하신 지방에 계신 분들조차도 저도 만약에 부산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분들이 진짜 농담처럼 얘기를 해요. 여기는 뭐 노인과 바다의 도시라고. 그래서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 물어보면은 뭐 다 떠나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부산의 멀티플이 전세 1.5배 받다가 20년 동안 2020년 이후로 신축 주택이 지어지면서 부산시 평균 멀티플이 1.7배로 올라왔다. 멀티플 상승했다는 게 뭔 줄 아냐? 성장주라는 거다. 멀티플 제일 높은 게 서울이잖아요. 세종시가 2.5배로 더 높지만 서울이 2배고 경기도가 1.7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멀티플이 1.5에서 1.7로 떴는데 그거는 부산에 대한 그 전반적인 평가가 올라왔다는 거라서 긍정의 시그널인데 왜 노인과 바다라고 하냐. 이게 사실 이런 자산 시장이라는 거는 주인장님 고향이 그 여기 서울이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평택이 고향이신 분들은 평택에 있는 고도 국제 도시를 못 사요. 그 본인들이 경험상에서 그거는 그래요. 완전 논이었거든요. 논 꽝촌이었는데 평당 5,000원짜리인데 와 몇백만 원이라고 막 이런 거고요. 저도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그래서 제주도 어디가 좋다는 소위 육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은 이해가 안 돼. 거기 옛날에 아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오히려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봐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부동산 분석가로 통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저는 육지 부동산에 대한 선입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육지 부동산에 대한 선입견은 없고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그 선입견만 있는데 제주도 부동산은 메인스트림은 아니니까 그래서 육지를 그냥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부동산 조사 분석가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어쨌든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의 그런 평가들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객관적인 평가들에서는 지방 전체는 아닌데 부산에 한해서만큼은 평가가 역전이 일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역전이 왜 일어났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이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런 달라진 평가가 있다는 거 거기 계시는 분이 못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뭐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무조건 뭐 소멸된다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지방도 지방 나름대로 같이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는 지역들이 그렇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지방은 안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저는 그리고 그런 재평가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네. 사실은 많은 투자의 기회들은 시장은 A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B가 되었을 때 그때 얼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은 전부 지방 소멸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지방 소멸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꾸로 무조건 서울이어야 되고 서울은 굉장히 고평가가 되고 있는데 그 생각이 혹시 B로 바뀌는 확률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그렇게 바뀌면 얼마 정도의 각각 자산의 위아래 조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냥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냥 관성적으로 지방 소멸이니까 뭐 사라지겠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뭐 서울은 관성적으로 아 뭐 천정 뚫고 가겠네 뭐 평당 몇 억 가겠네 이렇게 이제 너무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네. 네. 사실 뭐 모두가 생각하는 거에서 기회가 없을 확률이 또 많죠. 네. 이게 사실 투자라는 거는 쌀 때 사서 또 비싸게 파는 거기 때문에 네. 남들과 또 다르게 움직일 때 또 네. 기회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저희 책이 또 2024 워잉 트렌드니까 또 내년 빅 이벤트는 또 총선인데 네. 사실 지금 총선이라는 게 법을 또 바꿀 수 있는 부동산에서는 되게 중요한 또 그런 포인트니까 네. 내년 총선 이후에 어찌 보면 정책 같은 것들도 많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럼요. 왜냐하면은 현 윤정부 부동산 공약들은 다 그 입법화 과정을 거쳐야 그러니까요. 되는데 올해 입법화 시도를 했지만 입법화 안 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게 진짜 될지 안 될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런 명확해진 환경 속에서 시장도 되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요. 노후계획도시법이 저는 내년에 정말 너무나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후계획도시법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전진단을 면제해줘요. 네. 그러면은 재건축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재건축이 밀려올 수 있다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거는 신축들이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신축 주택에 대한 프리미엄이 희소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역으로 생각하면 결국 부동산은 신축 메타였기 때문에 네. 일기 신도시가 다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그 지역이 압도적인 신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굉장히 거기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는데 네. 거꾸로 노후계획도시법이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가지고 통과 가능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은 일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보다 더 내려갈 것이고 네. 그럼 내려가게 된다면은 현존하는 신축들이 좀 더 프리미엄을 받을 환경이 길어진다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정말 생각하기에 따라서 되게 다른 시장이 구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거 결과를 뭐 알면 좋겠지만 네. 네,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지켜보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네. 근데 그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내년 선거가 윤정부 부동산 정책이 되냐마나의 변곡점이기도 해서 됐을 때 안 됐을 때 그 상황을 각각 생각해 보면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된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일기 신도시가 사실 물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게 동시에 다 지어졌기 때문에 네네. 이게 만약에 되더라도 어디 먼저 해주냐, 뭐 내가 먼저 할 거야 하면서 이거 순서 정하는 것도 사실 이게 엄청난 일일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자본시장의 특징은 네. 그 호재를 즉시 반영하는 자본화가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법이 통과되거나 통과될 분위기가 된다면은 그거를 반영을 할 거고요. 바로 이제 우선은 가격이 네. 반영한다. 다만 그래서 이건 저는 매트릭스에 있는 그 모피어스의 명대사 네. 길을 아는 거랑 걷는 건 다르거든요. 길을 아는 거는 이런 정보가 반영되는 거. 네. 근데 걷는 거는 네오가 걸어요. 네. 얼마나 힘들게 걸어요. 그러니까 모피어스는 네. 길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아 이거 누가 나와서 네.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스템을 다 혁신하고 뭐 하고 할 거야. 네. 너가 그 선지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너가 해. 걷는 거는 너가 걸어. 그러니까 knowing the path랑 walking the path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걷는 거는 엄청 힘든 거예요. 네. 근데 자본화 과정은 그 알아가는 과정이어가지고 자본화 과정은 소위 서류상으로 순식간에 얼마든지 일어나는데 이게 자산시장이 고유한 특징이어서 뭐 2차 전지주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성장한다 그러니까 다 반영하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 회사들이 그렇게 공장 만들고 그렇게 제품 팔고 수요를 올려야 되고 실적 내야 되고 이거는 힘든 그 걸어가는 과정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내년에 결과가 나게 된다면은 실제 현실화되는 과정에 대한 어려움은 차치하고 위아래로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건설 또 애널리스트이셨으니까 요즘에 그 인허가 또 착공 이게 아주 급감하고 있다 이런 뭐 뉴스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런 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뭐 향후 뭐 2, 3년 뒤에 뭐 공급 부족이 또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들을 네. 지금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입주 물량의 증감으로 인해서 시장 임차료의 그 변화가 있었던 거는 네. 과거에도 그랬고 그래서 올해의 적은 분양은 분명히 2026년에 적은 입주로 이어질 거기 때문에 뭐 그때 상황이 어땠느냐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임차료에 영향을 분명히 주기는 할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게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를 들면 2015, 16년에 우리나라 연간 분양은 30만 호 정도였는데 네. 2015년에 52만 호, 16년에 45만 호 분양을 했고요. 이기 신도시 막 분양 못하다가 시장 돌아서니까 일제히 분양하면서 공급 폭탄이 있어서 네. 그때 입주 폭탄이라는 말이 막 그 바이럴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강호인 국토부 장관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15년 인허가 와 이거 너무 많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좀 인허가 뭔가 속도 조절해야 되겠다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6년도 45만 호 분양하면서 2년간 100만 호 하니까 그러니까 3년 100만 호 하던 나라가 2년은 100만 호 하니까 50% 늘어난 거잖아요. 그 입주하면은 입주 폭탄 온다고 다 생각하고 이게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당시 16년 17년에 뭔 소리야 지금 주택 공급이 부족한데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쪽에서는 입주 폭탄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캥기는 상황이 됐는데 여의도는 또 이런 사람들을 붙여놓는 게 또 취미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애널리고 을이고 네. 이제 갑이 또 계시고 또 막 다른 얘기하시는 애널도 계시니까 막 불러서 입주 폭탄론 얘기해봐 뭐 이런 거고 뭐 공급 부족론 얘기해봐 소위 이렇게 가가지고 네 공급 부족 왜 그러냐면 막 이렇게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저도 입주 폭탄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입주량이 많지만 그거는 단기간에 나오는 공급 물량의 조정이라고 봤고요. 그 기저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저는 땅이었는데 네. 그 당시에 전 땅이 없다고 이제 레포트를 썼던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9.1 대책으로 신도시를 없애버렸으니까 네. 땅이 없으면 어디다가 짓냐? 그러니까 구도심밖에 없는데 구도심은 증분이 작다. 그러니까 재건축 10%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는 부시고 지어봐야. 네, 내수로 안 늘어난다. 네, 그러니까 늘어나는 신도시는 게 없다. 700세대면 700세대 올 분양인데 구도심 700세대면 70가구다. 그러니까는 내수로 안 늘어나고 우리 인구 가구는 증가하니까 네. 수요가 부족하고 계획에도 안 맞고 이게 제 장기적인 공급 부족론이었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시장 살아났으니까 공급 물량 늘어나는 거고 이건 수요 공급 곡선이지 네. 했거든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은데 현재 그러면 택지로 대표되는 공급 기반이 없냐? 그건 아니죠. 3기 신도시를 윤 정부가 승계했기 때문에 네. 택지 공급 기반이 있어서 장기 공급 부족이 나올 확률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다만 단기적으로 주택 경기가 너무 위축이 되니까 공급이 없고 이걸로 인해서 3년 후에 입주 물량 감소와 그 단기 임차료 상승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18년 12월부터 헬리오시티 입주하고 19년 상반기에 경기도에 있는 이기 신도시가 일제 입주하면서 그때도 역전세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19년 상반기 역전세가 맞아요. 있었고 네. 전세가 빠지니까 매매가도 빠져가지고 그때 매매가도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26년 아마도 이 되면은 전세가가 공급량 부족으로 올라가고 매매가가 올라가는 이슈가 있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한 반년 정도의 임팩이고 그 후부터는 다시 정상화 구간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 정상화 구간 앞뒤의 논리들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특정 시점의 공급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의미를 두지 말자는 거고요. 다만 지금 공급 대책이 나와야 되는 원희룡 네. 장관이 공급 대책을 내야 되는 이유는 이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공급 기저 이거가 지금 속도가 느리다고 얘기를 네. 하는 거니까 하겠다고 했지만 느린 것도 안 한 거랑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숙제를 해야지 네. 숙제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번에 대책 발표를 하면서 좀 속도를 어떻게 낼 생각인지 이런 거가 결합돼야지 진정한 공급 부족이냐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단기적인 공급 위축이냐 거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번에 공급 대책이 현실성이 있어가지고 잠깐은 위축됐지만 그 뒤로 공급을 이제 꾸준히 해주면은 잠깐 위축된 걸로 끝나겠죠. 네. 근데 네. 이제 공급이 안 되면은 진짜 이거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네네네. 이번에 대책이 되게 중요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